연필이라고 하는 작품을 함께 공부할 건데요. 작품을 공부하기 전에 작가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요, 작가의 생애와 때려야 뗄 수 없는 작품이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2024 수능 특강에도 작가와 작품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부분 거기에 수록이 되었습니다. 간단히 편집한 학습지,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이 학습지는 설명 더보기에 링크를 누르고 들어가시면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 학습지 우측에 보시면요, 여기 이 부분이요. 시인 하나운이 직접 쓴 글이라서 여기 지금 보면 고고한 생명, 나의 슬픈 반생기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여기 윗부분은 이번에 2024 수능 특강에 수록이 된 부분이에요. 지금 이 내용을 먼저 살펴볼 거라서 이게 수특에 수록이 된 부분이고요. 요 아래 요 부분은요. 여기는 제가 요 책이 있는 부분에서 일부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작가에 대한 이야기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거울을 쳐다보니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문둥이. 그러니까 문둥이라고 하면 나병 환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나병이라는 건 나균이라고 하는 균이 있는데 여기에 감염되는 피부병 같은 거래요. 전염병. 그래서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완치가 가능한 병이래요. 하지만 이 병에 걸리면 피부가 막 괴사되기도 하고 외형적인 변화가 좀 많이 크기 때문에 옛날에 의학적인 지식이 별로 없었던 그런 옛날 옛적에는 하늘이 주는 형벌, 천형이라고 하기도 했대요. 그래서 그때보다는 시간이 좀 흐른 때이긴 하지만 이러한 병에 걸리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쉽지 않았던 그 분위기 속에 살던 시인은 자신이 나병에 걸렸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문둥이 그 화상이었다 라고 얘기하죠. 기절할 노릇이다. 결절은 팔다리 얼굴 할 것 없이 나날이 기하급수로 단말마의 바락처럼 퍼지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쑥덕쑥덕했죠. 이곳 저곳에서 쑥덕쑥덕한다. 하루는 상사가 부른다. 문둥병이 아닌가? 라고 한다. 빨리 치료를 하라는 것이다. 이제는 그만이다. 치료를 하고 뭐하는 절차가 쉽지는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일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세상아 잘 있거라 하면서 나는 창황이 집으로 돌아왔었다. 그러니까 돌려 말한 거고 이제 더 이상 여기 일할 수 없어. 이런 식의 말이겠죠. 그러니까 세상아 잘 있거라. 이제 회사에서 나오는 그 순간 자기 스스로도 내가 세상과 단절됐구나 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병에 걸리게 되면 일상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 어려워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향 땅 함흥에 돌아왔으나 이 꼴로 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 더욱 동리 사람의 눈이 무서워서 도저히 밝은 낮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외형적인 변화, 나병에 걸리면은 사람들이 어떤 시선으로 보는지 이 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죠. 진종일 밤이 오도록 기다렸다. 사람이 안 다니는 호련천가 뜰에서 종일 굶으며 기다려야 한다. 고향에 돌아가서도 고향 사람들이 볼까봐 겁이 나서 들어가지 못하고 종일 굶으며 밤이 되길 기다리고 있는 자기의 상황. 이게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는가에 대한 서러움이나 분함 이런 걸로 굉장히 괴로워했을 거고요. 여기 보면 자기가 이제 한 푼어치의 가치도 없는 사람이라는 인식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로 문둥이 된 서름이 가슴에 찢는다. 문둥이 생활로 입학하는 분함과 서러움. 그러니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나타나죠. 분함, 서러움, 난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라고 하면서 잔디에서 울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내 값이 정말로 한 푼어치도 되지 않는 것을 통절하게 느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나는 이제 더 이상 제대로 된 가치가 있는 그런 인간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인간 폐업령이 내렸다.
인간을 폐업한다는 건 더 이상 나는 인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병에 걸린 순간 인간이 아닌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인식은 아마도 당시 사람들의 나병에 대한 인식이 이러했기 때문일 거예요. 즉 나병 환자를 인간 취급도 안 했나 보다.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나 보다. 그러면 정말 더 충격이겠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누구에게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원한을 피를 토하며 통곡하게 됩니다. 몇백 번 죽음을 고쳐 죽어도 없어지지 않고 자욱자욱 피맺힐 서러움이나 뉘우침, 이런 복합적이고도 괴로운 감정들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바로 문둥이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자기가 이제 병에 걸리면서 알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검게 가리워주는 밤이 온다 라고 하죠. 그 모든 것을 검게 가리워주는 밤만이 조금은 그래도 사람처럼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했으니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을까요? 이런 인식이 정말 잘 드러난 것이 보리필이라는 시예요. 근데 어쨌든 그 시를 먼저 살펴보기 전에 추가적으로 제가 가져온 부분도 함께 읽어볼게요. 나는 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이 소유하던 영혼과 육체가 지옥으로 갔으리라고 생각할 때 목이 메어 울음보다도 늦은 봄 계절에 우는 꿩같이 목이 찢어지는 것이었다. 이거 지금 제가 오타를 냈는데요. 찢어지는 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름을 바꿔요. 원래는 한하운이 아니었거든요. 나는 어머니 보고 이제는 본 이름을 아예 부르지 말라고 하였다. 그리고 하운이라고 불러달라고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나병에 걸린 이후, 한센병에 걸린 이후에 이름을 바꾼 거예요. 어머니에게조차 자기의 원래 이름을 부르지 말라. 하운이라 부르라 라고 한 거죠. 하운, 어찌 하자의 구름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나는 이렇게 인간처럼 정착하지 못하고 구름과 같이 떠돌아다녀야 하는가? 인간으로서 정착할 수는 없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삶에 대한 자기 인식이 담겨있는 이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 자신의 이름이 소유하던 영혼과 육체, 이런 건 다 죽고 죽으면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지옥으로 가버렸다. 나는 형벌을 받고 산다 하고 인식한 것 같아요. 그냥 구름과 같은 것만, 형체도 불분명한 것만 살아남아서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그 구름과 같은 존재로 나는 산다 라고 하는 인식이 참 짠하고 안타깝습니다. 하나원의 글의 다른 부분들을 보면요. 천형이라고 해서 자기 스스로의 이 병을 하늘이 나에게 내린 벌,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사람이 죄지어서 이런 일이 생긴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삶이 괴롭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생각하게 되었던 하나운이라고 하는 그 시인의 보리필이, 이 시를 함께 읽어보고 내용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보리필이 불며 봄언덕 고향 그리워 필 릴리리. 보리필이 불며 꽃청산 어린 때 그리워 필 릴리리. 보리필이 불며 인환의 거리 인간사 그리워 필 릴리리. 보리필이 불며 방랑의 기산하 눈물의 언덕을 필 릴리리. 네,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읽어보니까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부분이 있죠. 바로 여기 보시면요. 보리필이 불며 필 릴리리 라고 하는 부분. 매연의 시작과 끝. 여기도 시작과 끝. 이런 부분에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매연의 시작 부분에 같은 시행, 보리필이 불며 라고 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둔이 나타난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끝부분에서는 필 릴리리 라고 하는 부분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가군 이것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반복이 되면서 운율을 형성하는데요. 우리 시에서 이제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얻어지는 효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우선 어떤 경우든 간에 반복이 되게 되면 리듬감이 생기게 되죠. 노래에서 이런 특징이 잘 나오고요. 리듬감이 생기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음악성이 드러난다. 음악적인 요소가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연의 같은 부분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형태적인 통일감 또는 형태적인 안정감 이것도 있다고 볼 수 있죠. 형태적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계속 변화무쌍하게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슷비슷하니까 편하게 읽히는 거죠. 그 마지막으로는 주제의식이 강조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다는 건 어떤 정서나 의식을 강조하기 위함인 거잖아요. 계속 머릿속을 맴도는 생각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나오게 된 걸 거고요. 그러면 어떤 정서나 어떤 생각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인지 생각하면서 시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제목이기도 한 보리피리는 예전에 장난감 같은 것들이 지금처럼 흔하지 않던 시절 아이들이 불고 놀던 장난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린 시절의 추억을 자연스레 떠올리게 해주는 것이 보리피리인 거죠. 보리피리는요, 그러니까 저도 한번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근데 보리대 자체가 약간 관처럼 돼 있대요. 그 사이가 구멍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관처럼 생긴 보리대에 살짝 이렇게 틈을 내주는 거죠. 손톱으로 찍어서 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멍을 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입으로 소리를 내서 부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림이 조금 이상하지만. 그래서 이걸 소리도 찾아봤어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보리피리 소리 해서 그걸 직접 소리 내는 것들을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소리가 생각보다 되게 크더라고요. 저는 뭐 필릴리리 막 이렇게 써있길래 가느다랗게 새는 듯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뭐 이 보리피리도 하는 사람들마다 실력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리코더의 좀 높은 음도 그래서 삐 하는 약간 큰 소리가 나요. 그래서 꽤 높은 소리가 나고요. 어쨌거나 이런 보리피리를 불면서 화자는 예쁜 꽃이나 풀빛이 가득할 봄 언덕, 고향의 봄 언덕을 그리워합니다. 그리워한다는 건 뭐겠어요? 내가 가고 거기서 놀 수 있으면 그리워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거기 가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겠죠. 아까 작가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걸 한번 떠올려 보신다면 한센병에 걸린 이후 고향도 이제 마음 편히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게 됐죠. 누가 볼까 봐 걱정이 되어서 밥도 못 먹고 어둠이 찾아올 때까지 숨어서 기다리고 지내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화자는 고향을 떠나서 지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고향을 떠난 곳에서 살다가 계절의 흐름 속에서 봄은 또 다시 찾아오게 되죠. 봄이 되면 푸른 보리가 보여요. 그걸로 어린 시절 만들어서 놀던 보리피리 이런 것도 생각이 나겠죠. 그래서 한번 또 불어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 보리피리라고 하는 소재는 내가 예전에 진짜 아무 문제 없이 살았던 그 시절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보리피리를 통해서 고향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필릴리리 하고 피리를 불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린 시절 만들어 놀던 그 보리피리, 보리피리네 하고 불다가 자연스럽게 고향이 떠올라 버린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보리피리를 불어서 보리피리에서 소리가 났다 라고 단순히 말하기보다는
여기서는 피리 소리를 피릴리리라고 하면서 음성 상징어로 잘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되면 독자도 그 소리를 직접 듣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청각적으로 감각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겠죠. 우리 이런 걸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청각적 이미지라고 하죠. 이렇게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시의 화자가 어린 시절 고향에서도 들었고 지금도 듣는 그 소리가 그대로 재현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생생하게 감각이 되잖아요. 피릴리리라고 하면서 알려주니까. 화자의 얼굴은 지금 병으로 달라졌을지언정 보리피리의 소리는 달라지지 않았겠죠. 한센병에 걸리기 전이나 그 후나 피리의 소리는 똑같이 피릴리리 하고 들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고향에서 불었던 피리 소리와 똑같은 소리를 들으며 화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더 강해졌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목이기도 한 보리피리라는 소재는 시 안에서는 그리움을 떠올리게 해주는 그런 매개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리피리라고 한 부분에 그리움의 매개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그리움이 어떤 걸 그리워하는 거냐라고 한다면 1년에서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될 거고요. 연마다 아마 그리움의 대상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고향을 떠올리는 피리의 소리는 피릴리리 하는 가늘고도 높은, 그래서 조금 더 애잔하기도 한 느낌을 주는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이 피리 소리를 청각적인 이미지로 생생하게 표현함으로써 피릴리리 하며 화자가 갖고 있는 그 막 슬픔의 감정, 비애의 감정, 이게 생생하게 잘 재현되는 듯이 느껴지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청각적 이미지, 여기서는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계속 반복해서 이걸 통해서 화자가 느꼈을 비애, 슬픔, 한, 그리움, 이런 정서들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소리가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절, 정말 아무 근심 없고 그냥 행복했던 시절, 그 시절 피리를 불었을 때 났던 그 소리, 그게 지금도 똑같이 나게 함으로써 생생한 청각적 소리로서, 이미지로서 그 정서도 함께 떠올리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아까 보리피리 불며 피릴리리가 반복되는 부분이 주제의식을 심화시킨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주제의식이 뭘까?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어떤 그리움이나 슬픔의 정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움, 슬픔,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1년의 내용을 다 살펴봤고요. 길지 않기 때문에 금방 보죠. 1년의 내용을 다 살펴봤고요. 1년은 이미 숱하게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는 부분이었습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게 1년의 내용이죠. 그러면 2년으로 넘어갈게요. 보리피리 불며 꽃청산 어린 때 그리워 피릴리리. 이번엔 보리피리를 불면서 꽃청산 어린 때를 그리워합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하고 비슷한 맥락이겠죠. 이 꽃청산 어린 때를 그리워한다는 거요. 꽃이 피고 푸르른 산이 있는
아름다운 고향의 모습과 닮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능 특강에서도 문제로 이 꽃청산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화자의 고향이라고도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이 꽃청산은 아름다운 고향의 모습이 이랬을 거다. 그래서 여기를 그리워한다 라고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꽃청산 어린 때 그리워. 1년에서는 고향이 그립다 했는데 이번엔 어린 때, 어린 시절이 그립다 했잖아요. 근데 느낌상 꽃청산 어린 때, 수식이 되는 느낌도 좀 있죠. 이렇게 볼 때는 청산 자체가 푸르름의 이미지를 담고 있잖아요. 푸를 청자니까. 그래서 그게 시에서 수식 관계로 볼 때는 꽃청산이 화자의 어릴 때를 상징한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센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했던 어린 시절, 요것을 상징한다 라고 봐도 비교적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죠. 그러니까 건강했던 어린 시절, 요걸 얘기한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름답고 건강했던 시절이 보리피리를 불 때면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꽃청산같이 어리고 푸르렀을 때 푸른 보리를 피리로 만들어 불던 그 어린 시절에 불던 보리피리의 필릴리리, 이 소리가 지금 똑같이 필릴리리 하는 생생한 피리 소리로 화자에게 재생되는 거죠. 어린 때에 불었던 그 소리가 현재 재생되면서 어린 시절 내가 건강했던 그 시절에 불었던 피리 소리인데 똑같은데 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무친 그리움으로도 피어오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건강했던 어린 시절이라고 해도 될 것 같고요. 또는 그냥 정상적이고 평범했던 그런 삶을 누리던 시절 이라고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어는요. 어린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대한 그리움,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네, 그러면 3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리피리 불며 인환의 거리, 인간사 그리워 필릴리리. 3년에서 화자는요. 보리피리를 불면서 인환의 거리 그리고 인간사 이런 게 그립다고 고백을 합니다. 인환이라는 말은요. 인간의 세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세계의 거리를 그리워하고 인간으로서 살던 삶인 인간사, 이걸 그리워하고 있어요. 이 말에 이미 깔려있는 인식은 뭐냐면요. 화자 자신이 지금 현재 인간의 세계나 인간사를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인식, 즉 자신은 제대로 된 인간으로서 정상인들의 틈 속에서 살지 못하고 격리되어서 나와 있다라는 인식이 깔려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인간사를 그리워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우리가 읽어봤던 작가의 글에서 보면요. 한센병에 걸린 이후 자기 자신에게 인간 폐업령을 내렸다고 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한 인식과 맥이 좀 닿아 있는 것 같아요. 인환의 거리를 그리워하고 인간사를 그리워하는 그런 인식 속에는 이미 자기는 제대로 된 인간이 아니라는, 제대로 된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그런 안타까운 인식. 그래서 자기는 인간 폐업령이 내려진 존재라는 인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 인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인식이 좀 슬프지만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 편입되어 들어가지 못한 채 세상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 세상과의
단절되어 살아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서러움 이런 게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세상 속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걸 알지만 보리피리를 불다 보면 자꾸자꾸 생각나요. 그냥 평범하게 살았던 옛 시절, 보통의 인간으로서 살았던 인간사, 그게 그리워지고 맙니다. 이러한 그리움 속에는 정상인들과의 거리감에서 오는 슬픔도 같이 깔려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인간사 그리워라고 할 때 이 그리움 속에는 정상인들과의 거리감에서 오는 비애, 그런 슬픔, 이런 감정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시절로 가고픈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인간사 그리워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또 다시 정상인이 되고 싶은 마음, 정상인이 되고픈 바람, 이런 게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화자에게 인환, 인간사 이런 건 그리움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환, 인간사라고 하는 것은 화자의 입장에서는 그리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배척하지만 않았어도 내가 얼굴이 뭐 또 피부가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나의 본질, 나 자신이라는 존재가 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당연히 인간으로서의 나 자신은 그대로인데도 이 세상이 나를 그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걸 원치 않고 막 배척했기 때문에 이렇게 외롭게 살아간다라는 마음도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한 맥락으로 보자면 인환, 인간사는 서러움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내가 속해 있었지만 이제는 나를 냉대하고 배척하고 있기 때문이죠. 나를 냉대하고 배척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 그리워만 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 된 거죠. 이렇게 해서 3년은요. 화자가 지닌 인간 세상에 대한 그리움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인간 세상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 4연으로 넘어갈게요. 보리필이 불며 방랑의 기산하 눈물의 언덕을 필 릴리리. 보리필이 불며 화자는 방랑합니다. 방랑의 기산하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기라고 하는 건 얼마, 어느 정도 요걸 의미하는 한자예요. 즉 해석을 하자면 방랑하며 지내온 산하가 얼마인가 라는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인간 세상에 정착하지 못한 채 여기저기 산이나 개울 같은 곳들을 셀 수 없을 정도로 엄청 방랑하며 지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여기서 산하라는 말은 꼭 말 그대로 뭐 산이나 개울, 하천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인간 세상을 떠나서 방랑하며 돌아다닐 수 있는 모든 곳, 이런 곳을 다 산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세상과 단절하여 방랑하며 지내는 곳,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세상과 단절하여 방랑하며 지내는 곳, 여기가 산하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 행을 연결해서 보면요.
여기도 보면 방랑의 기산하 눈물의 언덕을 필 닐리리 라고 이야기하면서 연결이 좀 되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방랑의 기산하 눈물의 언덕 이렇게 읽히는데요. 이렇게 보자면 화자가 방랑하며 다녔던 산하, 이 산하는 눈물의 언덕을 만들어 버렸거나 또는 화자가 방랑하는 산 자체가 눈물의 언덕이 되어버렸다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방랑하면서 지내온 화자의 마음은 눈물을 한가득 흩뿌릴 수밖에 없는 마음이었겠죠. 그러니 이 눈물의 언덕은 화자의 피 맺힌 서러움, 뉘우침 이런 것으로 만들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눈물의 언덕은 화자의 피 맺힌 서러움, 뉘우침 요 단어들은요. 아까 우리가 봤던 시인의 글 거기서 가져온 말입니다. 이런 것이나 또는 이 현실에 대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분함 또는 한스러움 슬픔 이런 것들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삶 자체가 얼마나 괴로웠을까 하는 점을 시인에 대한 배경 지식을 알았을 때 더 잘 이해하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수능 특강에서 작가 정보와 관련 지어서 해석해 볼 것을 유도하는 활동으로 이렇게 수록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사연 부분은 화자가 느꼈을 방랑하는 삶의 서러움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정리를 해볼게요. 방랑하는 삶의 서러움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해서요. 우리 전체 내용을 다 살펴봤고요. 전체적인 주제를 정리하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요. 이미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주된 정서가 어떤 거였죠? 그리움이었죠. 삶에서 느끼는 그리움의 정서가 잘 드러났었잖아요. 삶에서 느끼는 그리움 이런 정서가 잘 드러나는데 이게 그냥 뭐 막 아련한 그런 그리움과는 성격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지금의 삶이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과거에 보통 인간으로서 평범하게 살았던 그 삶에 대한 처절한 그리움이 담겨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삶에서 떨어져 나와 한센인으로서 방랑하며 살고 있는 이 삶의 슬픔, 한스러움, 서러움의 정한 이런 게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느끼는 그리움과 방랑하는 삶의 정한. 정한하면 어떤 뭐 정의나 한스러움, 생각과 뭐 한스러움, 마음, 어떤 마음 이런 거니까 여기선 진짜 뭐 굉장히 슬픔, 서러움 이런 모든 감정을 얘기하는 거겠죠. 네, 이렇게 해서 전체 내용을 다 마무리 지어봤고요. 우리 아주 어려운 내용의 작품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고 이 작품을 그냥 쿨하게 완전히 그냥 척 하고 책을 덮어버리고 그냥 이제 안 봐도 돼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조금 쉽다 하더라도 스스로 내용을 좀 해석해 보시고 이해해 보시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 정리하는 시간 이 시간에 꼭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도 기억에 많이 남아있을 거예요. 네, 그럼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도움이 될 만한 작품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